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만을 유발한다고 해서 많이 외면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 음료 시장의 대표 상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 하면 햄버거와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식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카콜라가 어떻게 커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마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음료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카콜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코카콜라라는 회사 하면 콜라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사실 다른 종류의 음료수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코카콜라 회사는 글로벌한 종합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품만 해도 4,100여 종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하고 환타, 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음료도 생산하고 있고 거기다 생수, 주스에 조제와 같은 커피까지 생산할 정도로 정말 종합적으로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을 쫓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해서 저칼로리나 제로 칼로리의 음료수까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를 판매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회사 이름이 코카콜라라서 그렇지 지금은 종합음료 기업이죠. 네. 그런데 콜라가 처음 나온 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상됐던 코카콜라가 현재는 대중적인 음료수가 됐으니까 오늘은 코카콜라가 어떻게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카콜라는 1886년에 미국 애틀란타 지역의 약사인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콜라를 처음 만들어서 판매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콜라는 콜라나무 원액하고 탄산수로만 만들어서 원래는 소화제를 주목적으로 한 자양강장제로 사용됐다고 해요. 가수명수네요. 네. 그리고 존 펜버턴은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콜라를 소다수 판매 진열대에 진열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잔에 5센트를 받고 콜라를 팔면서 하루에 평균 9잔밖에 못 팔았다고 하니까 당시에 콜라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 약국에서 자체 제조해서 팔던 그런 소화제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2년 후에 약재 상인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 콜라라는 음료수의 시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콜라의 시장성을 파악한 캔들러라는 약재 상인은 콜라의 제조법과 판매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당시에 우리 돈으로 122만 원에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캔들러는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사람하고 1892년에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코카콜라 회사는 영업력을 확장해서 미국 내에서의 콜라 판매를 급증시켜 나갔어요. 그럼 그 제약 유통업자가 설립한 회사가 코카콜라의 시작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1900년쯤에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콜라가 판매될 수 있을 만큼 그 영업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코카콜라 회사의 영업 방식은 콜라 병을 만들어주는 외주 회사한테 콜라 원액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콜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머리 잘 썼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많아지게 되니까 다른 유사 콜라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코카콜라의 병은 그냥 직선 형태의 단순한 병 모양이라서 다른 유사 기업들이 병 모양을 카피해서 코카콜라처럼 팔기 시작했어요. 코카콜라 회사는 이러한 유사 제품의 진출을 막으려고 코카콜라만의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병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1915년에는 캔들러가 코카콜라 병에 신규 디자인을 놓고 포상금 500만 달러를 건 공모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당시의 공모전에서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루트 유리병 공장의 직원들이 디자인한 콜라병이 당선되게 되는데요. 이때 디자인된 콜라의 병이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채택이 돼서 현재의 콜라의 병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여자 치마 모양에서 따온 병 모양이죠. 네. 유사품하고 구분하려고 했던 병 모양이 코카콜라의 상징이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까? 사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카콜라의 인기는 미국 자국 내에서만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군이 전쟁에 참전하고 나니까 코카콜라의 입지와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1941년 12월에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이 1600만 명의 미군을 참전시키게 되면서 그 1600만 명이 마시게 될 100억 병의 코카콜라를 전선에 보급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100억 병이요? 네.
그리고 당시의 코카콜라는 미군의 군수물자로까지 채택되게 되면서 미군이 주둔한 전 세계의 코카콜라가 보급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 당시에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은 식수 공급에 애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전쟁 중이라 식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그렇게 어찌어찌 공급된 식수마저도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식수를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식수를 대신할 대용품으로 콜라를 전격적으로 보급하게 됐습니다. 체력 소모 심한 군인들한테는 콜라가 당분 보충에도 도움은 됐겠네요. 네. 이렇게 결국 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물 대신 콜라를 마시게 되니까 많은 양의 콜라가 보급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미군들이 마시던 콜라가 현지의 주민들한테도 전파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미군이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홍보대사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 콜라를 마셨는지 아직까지도 현지에서는 당시에 버려진 콜라 병들이 종종 발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이젠하워가 콜라의 보급에 기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이젠하워는 유럽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진 군인으로 콜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콜라 덕후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1943년 당시에 아이젠하워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미국에 있는 본부에다가 콜라를 빨리 보내달라는 긴급 전보를 보내서 300만 병의 코카콜라를 주문하는 일도 있었어요. 무슨 콜라가 무기도 아니고 무기 긴급으로 보내달라는 것처럼 콜라 요청을 하네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아프리카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콜라가 배송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렇게 도착한 콜라마저도 일부는 병이 깨져서 도착하다 보니까 콜라를 버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북아프리카 지역에다가 그냥 코카콜라 생산기지를 건설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건설하게 된 공장에서 하루에 600만 병의 콜라를 생산하게 되면서 당시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미군들이 코카콜라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코카콜라 해외 공장 진출이 2차 대전 때문에 시작이 된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연합군이 주둔하던 세계 곳곳의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코카콜라의 생산 기지들이 건설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니까 미군은 철수하게 됐지만 미국산 콜라는 그 지역에 계속 남아서 생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코카콜라는 전쟁 당시에는 미군을 상대로 콜라를 팔았다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콜라를 팔 수 있었는데요. 각 지역에 건설된 공장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면서 또 거기서 생산된 콜라를 지역 사람들에게 팔면서 영업력을 키워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코카콜라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하던 콜라 시장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타라는 음료수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개발된 상품이에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인 나치 독일 정부의 시절에도 코카콜라의 생산시설은 이미 독일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고 미군이 참전을 선언하고 나니까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 원액의 공급을 끊어서 독일에서는 더 이상 코카콜라의 생산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에서는 콜라의 원액을 구할 수가 없어서 코카콜라의 대용품을 직접 개발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때 개발된 음료가 환타라는 음료수로 과즙을 이용해서 만든 탄산음료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 사람들이 콜라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콜라 원료가 끊겨버리니까 히틀러가 급하게 지시해서 만든 게 환타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환타는 사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중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좋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결국 당시에 독일에 있던 환타의 생산시설을 인수하면서 코카콜라의 제품 시리즈에 환타가 포함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전쟁을 거치면서 공룡기업이 된 케이스네요. 맞아요. 코카콜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세계 음료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1950년에 시작된 펩시의 추격으로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22%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펩시가 커졌다 해도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커진 코카콜라인데 펩시가 어떻게 쌍벽을 이루는 경쟁자가 된 겁니까? 네, 특히나 1950년에 시작된 타도 코카콜라라는 펩시의 슬로건은 코카콜라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펩시 회사는 코카콜라 회사의 임원들하고 기술자들까지 대거 빼내면서 스카우트하면서 코카콜라 회사의 위기를 안겨주게 됐어요. 아, 펩시에서 사람 다 빼갔네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코카콜라 회사는 캔자스 프로젝트라는 신사업 계획을 갑자기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명 뉴코크라는 신제품을 출시해서 기존의 콜라에 단맛을 추가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콜라 맛에 길들여진 기존의 소비자들은 갑자기 새로워진 뉴코크의 단맛을 외면하게 되면서 코카콜라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항의 전화를 거의 40만 통 가까이 받을 정도로 시장에서 뉴코크가 완전히 외면받게 되면서 경영진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펩시한테 시장 점유율을 뺏겨서 회복해보겠다고 뉴코크라는 카드를 던졌는데 그게 더 악수가 됐네요. 그렇죠. 사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코카콜라는 맛보다는 그냥 코크라는 이미지로 먹는다는 게 많았죠. 맞아요. 결국에 코카콜라 회사는 뉴코크가 출시된 지 79일 만에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예전의 콜라를 다시 생산하게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예전 스타일 콜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수습이 쉽게 됩니까? 제가 뉴코크가 출시된 지 단 79일 만에 예전의 코카콜라 클래식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뉴코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기획 비용부터 마케팅 비용까지의 모든 사업 전략 비용들이 전부 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돼 버리니까 코카콜라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죠, 그게. 네. 그런데 어쨌든 코카콜라 회사는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79일 만에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이러한 코카콜라 회사의 결단력 있는 경영 방식이 기존 소비자들의 마음에 다가서게 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서는 종합병원이라는 제목의 인기 드라마가 상당히 높은 시청률로 방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중간에 드라마를 끊고 코카콜라가 다시 예전의 콜라를 생산하게 됐다는 속보기사를 다루면서 많은 미국 대중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부각된 이슈는 코카콜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작용을 일으켜서 코카콜라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소비자 의견을 들어주고 최대한 반영해주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분위기를 코카콜라 쪽으로 끌어오는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고 1984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례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1985년에 진행될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의 임무에 우주 비행사의 음료로 콜라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어요. 당시에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의 발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빅 이슈의 사건으로 코카콜라의 브랜드 마케팅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결국 1985년 당시에 코카콜라가 우주왕복선에 탑재될 음료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코카콜라가 전 세계의 음료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코카콜라는 이후로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려서 음료수 시장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공고히 넓히면서 다져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코카콜라의 아성에 도전해서 많은 다른 기업들이 음료 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국에는 코카콜라의 벽을 넘지는 못했어요. 콜라나 환타 같은 탄산음료의 시장 점유율이나 인지도만 봤을 때는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크게 앞지르고는 있지만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펩시가 현재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카콜라 회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선택해서 종합 음료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펩시콜라 회사는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펼쳐서 종합식품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펩시는 음료에서 식품 쪽으로 범위를 확장했네요. 네. 오늘은 코카콜라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나라의 음료 회사에서 만든 음료수가 전쟁 과정에서 식수의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성장의 기회를 살리게 됐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코카콜라가 뉴코크에서 코크 클래식으로 79일 만에 뉴코크에 투자됐던 모든 비용을 매몰 비용 처리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결정을 한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 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큰 프로젝트 실패하면 전부 책임질 사람 만들어내고 거기서 서로 발 빼느라 정신이 없죠. 물론 그때 나오는 후속 대책 수준이라고 해봐야 임원들은 최대한 몸살이면서 해결을 밑에 떠넘겨버리고 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 안 질 만한 범위 내에서 땜질 처방만 하는 게 보통의 기업이죠. 근데 당시 코카콜라 임원진 같은 경우는 자이든 타이든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데 이런 태도가 결국에 코카콜라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